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이전과 함께 새 단장을 시작한 커뮤니티 센터에 한인사회 후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 포함 3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 일원 재외국민 유권자 명부가 역대 최다 13,71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특정 정당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한인단체 신문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윤여태 저지3시 의원이 사실상 시장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베이사이드에 새로 마련한 커뮤니티 센터가 이전과 함께 여러 시설을 새 단장하고 있습니다. 5만 스퀘어핏이 넘는 큰 건물로 리노베이션 작업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 한인사회 후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물 이곳 저곳에서 리노베이션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월 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일부 시설은 입주를 마쳤지만 지어진 지 오래됐고 총 면적이 5만 4천 스퀘어핏에 달하는 큰 건물이라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KCS는 건물 보수에 필요한 자금 중 300만 달러를 뉴욕시의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뉴욕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 달러를 매칭 펀드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85만 불이 있어서 65만 불이 더 필요한 상태인데 어떤 기관에서 30만 불을 이제 주신다 그랬고 6월 말까지 35만 불을 우리가 더 펀드레이즈 해야 150만 불을 만들어서 300만 불을 주면 450만 불로 이 레노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KCS는 올 7월부터 본격적인 보수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 7월에는 공사를 마치고 플러싱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센터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동시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인회관이 됩니다. 700여 명이 함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대형 강당과 150명 규모의 중소 홀들이 있어 각종 모임과 연회, 강연 등 문화행사 장소로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진짜 커뮤니티 전체가 모여서 이 건물을 만들어 나가고 KCS는 이걸 잘 관리해서 한인사의 자산을 잘 가꾸고 또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KCS 김강석 회장은 한인 이민 1세대가 건물을 마련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공사와 모금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인 사회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 포함 3명이 사망했습니다. 부부 갈등으로 빚어진 참사에 8살 어린 학생이 숨져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10시 30분쯤 놀스파크 초등학교 교실에 한 남성이 갑자기 들어와 수업 중인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2명이 총격을 맞았으며 이 중 8세 조너선 마티네즈 군이 숨졌습니다. 함께 병원에 실려갔던 또 다른 학생은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3세 세드릭 앤더슨으로 신원이 확인된 범인은 숨진 교사 캐런 일레인 스미스의 남편으로 최근 결혼했으나 별거 중이었으며 아내를 겨냥해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스미스와 앤더슨은 바닥에 쓰러진 채 이미 숨져 있었고 2명의 학생은 심하게 부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교실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15명의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성인 보조교사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직후 학생과 교사들을 대피시킨 후 학교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인근 힐사이드 초등학교와 카혼 고등학교도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귀가시켰습니다. 재외국민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인 촛불 민심이 유례없는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라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전 세계 30만 명이 등록하면서 뉴욕 일원에서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제19대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가 최종 확정되면서 뉴욕 총영사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재외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관할 지역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은 3,130명, 지상사 직원 및 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는 1,586명 등으로 총 13,716명의 명부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유권자 수는 뉴욕 일원 재외선거 사상 역대 최다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재외 유권 등록자 수 14,194명보다는 478명 줄었지만 이는 영구 명부에 등록됐음에도 재외선거인으로 재등록한 경우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총 30만 197명이 등록을 확정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선거인들에게 재외 투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김동춘 뉴욕 재외선거관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인들에게 이메일과 일반 우편, 문자 등으로 투표 안내문을 통보하고 있다며 선거일 전까지 한인마트와 상가 등 한인 밀집 지역을 방문해 투표 독려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재외선거 뉴욕 지역 투표는 퀸즈 플러싱의 시캐슬 1층 리셉션 홀에서 4월 25일에서 4월 30일 6일간 운영되고 뉴저지 한인의 2층 사무실과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 1층 강당에서는 4월 28일에서 4월 30일 3일간 운영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선거 열기에 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특정 정당 이름을 기재하며 투표를 독려한 신문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0일 뉴욕 재외선거안위는 참정권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란 제목으로 뉴욕 민주연합 이경화 상임대표와 세계한인민주회 이경로 부의장이 지난달 28일 뉴욕 한인 일간지에 게재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독려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서면으로 경고했습니다. 특정 정당의 이름이 5차례 기재돼 있어 문제가 됐습니다. 김동춘 뉴욕 재외선거관은 투표 독려 광고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 이름을 기재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미 대한민국 애국연대가 지난달 게재한 중국의 사드 보복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가 조사 중입니다. 이 신문 광고에는 종북 좌파 정권 출연을 저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행 한국의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 운동 기간인 4월 17일부터 선거일인 5월 9일 전날까지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 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가짜 결혼, 이른바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사기 결혼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만연해온 사기 결혼의 철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연방국토안보수사국 그렉 네바노 부국장은 최근 일명 피앙세 비자로 불리는 K1 비자의 부정 취득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렉 부국장은 결혼 이민 사기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이민 수사기관이 공조해 전방위적인 결혼 사기 수사 및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방국토안보수사국의 이번 결혼 사기 수사에 주축이 될 이민 사기 전담반은 뉴욕 등 미 전국 26개 대도시 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결혼 이민 신청의 최대 30%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되는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한인 사회에도 위장 결혼 이민 사기가 끊이지를 않고 있으며 일부 잡지에는 버젓이 결혼 전문 업체를 위장해 광고까지 내고 있습니다. 또 위장 결혼을 해주는 대가로 1, 2만 달러부터 많게는 3에서 5만 달러까지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위장 결혼으로 의심되는 경우 영주권을 발급받았어도 체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형사 기소에 추방될 수 있습니다.
윤여태 시 의원이 사실상 시장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자금 부진이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 재선에 도전해 시의장직으로 선회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여태 시 의원이 저지시티 시장 출마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윤 의원은 1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인사회 등 기금 모금 행사를 통해 약 24만 달러가량을 모금했지만 이미 캠페인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지출한 상태고 목표액인 50만 달러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4월 중순까지 50만 달러 선거 자금을 모으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직 불출마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시장 출마가 어렵다면 전략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시의원 재선에 나서 자신을 중심으로 독립 컨퍼런스를 만들고 시의회 내 정치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3명의 현역 의원을 비롯 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 9명과 연합해 무소속 연대가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이 시의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입니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저지3 최초의 한인 시의원인 윤 의원은 저지3 최초의 한인 시의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윤 의원은 열심히 지원해 주신 한인 사회에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17기 때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뉴욕협의회 자문위원 지원자 수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마감 날짜를 연장하고서야 간신히 턱걸이로 정원을 채웠습니다. 제18기 뉴욕평통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당초 접수 마감은 지난 6일이었지만 이날 20명 이상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접수 기간을 연장했으며 10일 137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집 정원 136명에 단 1명이 초과 지원한 것으로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17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필라델피아 평통 자문위원 역시 모집 정원 50명 중 5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자 급감의 원인으로는 올해부터 강화된 신원조회, 소송, 분쟁 등 무리를 일으킨 인사를 배제하는 까다로운 인선 절차가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에 의한 차기 정권 교체 등이 일부 지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더구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점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결국 큰 영향을 주었다고 풀이됩니다. 평통 관계자는 향후 한국 정국이 안정되면 19기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총영사관은 각각 9명과 7명으로 구성된 뉴욕과 필라 평통 자문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3일과 14일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추천 명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골치 아픈 세입자도 있지만 악덕 건물주도 많습니다. 렌트비를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입주자들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민주당의 헬렌 로젠탈, 마크 레빈, 리치 토레스 시의원은 건물주의 세입자 괴롭힘 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건물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조례안을 공동 상정했습니다. 집주인의 괴롭힘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세입자는 괴롭힘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건물주가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간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괴롭힘에는 건물주가 늦은 밤이나 새벽 등 상식적이지 않은 시간에 세입자를 방문하고 연락하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세입자를 괴롭히다가 적발될 경우 건물주에 대한 벌금을 현 최소 $1,000에서 $2,000로 인상했으며 최대 $10,0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년 내 반복 적발될 경우에도 현재 $5,000 벌금은 최대 $10,000까지 치솟게 됩니다. 한편 조례안에는 세입자 옹호 전담 부서를 설치 세입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아시안이란 이유로 에어비앤비 호스트에게 숙박을 거부당하며 인종차별을 겪은 한인 여성 서다인 씨가 최근 논란에 대해 직접 말문을 열었습니다.
UCLA 학생이자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서다인 씨는 오늘 LA 한인타운 한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어비앤비 호스트로부터 겪은 인종차별 경험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다인 씨는 어린 시절 주변인들의 인종차별적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던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미국 내 인종차별은 드러나지 않고 만연되어 있는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인종 간의 갈등 해결과 화합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서다인 씨는 인종차별 당사자인 에어비앤비 집주인이 이번 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회사나 호스트를 상대로 법적 소송이나 분쟁을 벌일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다인 씨는 지난 2월 빅베어 스키 여행을 위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지만 도착 직전 집주인으로부터 아시안이기 때문에 방을 내줄 수 없다며 숙박을 거부당했고 이후 SNS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오는 24일부터 노스 헐리우드과 유니버셜 시티의 스튜디오 시티역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메트로 레드라인, 노스 헐리우드과 유니버셜 시티, 스튜디오 시티역 인근의 교통 혼잡이 심각해짐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던 주차장을 오는 24일부터 유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유료 주차 요금은 주말과 평일 모두 하루 $3며 주차 요금 미납자에게는 $53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주차 요금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교통 탭카드에 운전면허 번호 등을 입력해 각 주차장에 배치돼 있는 키오스크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도로에선 스포츠카, 하늘에선 비행기, 미래 영화에서 보는 날아다니는 자동차인데요. 이젠 현실화되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도로를 질주하는 세 바퀴 자동차. 독특한 디자인의 스포츠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의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차 지붕에 접혀있던 프로펠러가 펴지면서 헬리콥터 모양으로 변신하더니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가며 서서히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네덜란드의 항공업체가 출시한 하늘을 나는 자동차 8V입니다. On the road, it offers a unique sportive driving experience. And in the air, it flies as a gyroplane. This is the easiest and safest way of flying there is. 자동차 지붕 위에는 접이식 프로펠러가, 뒷부분에는 날개가 탑재돼 있어 다소 넓은 활주로만 확보되면 어디서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최대 시속 160km로 달리고 하늘에서는 시속 18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Here's the most important switch. Yes. The fly drive switch. Yep. As simple as that. You have the normal car controls. Indicators, Yes. windscreen wipers. Yeah. 가격은 옵션에 따라 4억 5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정도. 내년 출시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난 2월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슬로바키아에선 에어로 모빌로 이름 붙여진 플라잉카가 선을 보였습니다. 도로를 달리다가 접혀있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면 비행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I didn't even know that it was yet possible actually that you can make car fly. So actually I really want to see how that works. I want to try it out for sure. 성능도 경비행기 못지않아 시속 200km 이상을 낼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700km까지 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대에 3억 원 안팎. 에어로 모빌 역시 내년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안전 점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제네바 모터쇼에선 세계적인 항공업체 에어버스가 개발을 검토 중인 플라잉카 팝업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비행이 필요하면 드론처럼 생긴 프로펠러를 출동시켜 차체와 결합한 뒤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It combines ground with the air. It allows passengers a seamless and faster way getting from A to B using the city sky. 플라잉카 업체들의 출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안전 문제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플라잉카가 도심을 날다 추락할 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9일 오전 5시쯤 퀸즈 우드사이드 61스트리트역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이 맨해튼 펜스테이션으로 향하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가 왜 그 시간에 철로에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휴일 열차 운행이 잇따라 취소 또는 지연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7일 각국 대사 10명과 총영사 3명 등 공관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형길 전 뉴욕 총영사관 부총영사는 휴스턴 총영사로 임명됐습니다. 김 총영사는 벨기에 대사관 공사 참사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두루 거친 전문 외교관으로 뉴욕 부총영사를 지낸 뒤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7일 뉴저지 퍼세이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한인 의사 77세 강모 씨가 불법 처방과 의료 과실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인도 돈 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역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이날 불법 약물 처방과 돈 세탁, 사기, 탈세 등의 혐의로 의사 면허 박탈과 함께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강 씨는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마약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했으며 약을 처방받은 20대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교육위원회가 최근 학군 내 모든 학교를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사나 학교 관계자 등이 학생들의 체류 신분을 물어볼 수 없도록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는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학생의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클립턴, 패러슨, 웨스트 뉴욕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서류 미비자 학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지역에 따라 한 차례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차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